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벌써 어느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전 시간 오전 6시입니다. 6시 땡 하면은 차례장과 함께 새벽 방송 달리는 건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 띄엄띄엄 모시는 분도 있고 듣다가 사라진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듣는 분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제 영상을 들어주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런 모습에 제가 더욱더 분발할 수밖에 없죠. 한 분이라도 더 듣는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열심히 우리 살아가자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손에 손잡고 가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은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직장에서든 그 모임에서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불려다닙니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더라. 이렇게 총회를 독차지한 그 사람은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응? 이 승승장구하지만은 그 시절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능력이 이제 급상승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 또한 따라서 급상승하기 때문이랍니다. 급상승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급상승한다. 아주 흥미롭죠. 결국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여튼 칭찬도 듣고 싶어 합니다.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단시간에 그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의 쓸모 또한 빠르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되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여튼 여러분들 능력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보여주십시오. 속도 조절 잘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어떨 때 미스테리 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즉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Z 폴드 5하고 Z 플립 5가 있어요. 이거에 그 물방울 힌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물방울 힌지. 그 힌지라는 것은 경첩을 받는 거죠. 이 접히는 부분. 물방울 힌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화면 주름은 이제 없어지고요. 두께는 얇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가지고 뭔가 역대급 폴더블 폰이 탄생할 것이다. 역대급 폴더블 폰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전자학계하고 외신 등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신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에 적용될 물방울 힌지 신뢰성 테스트에 돌입을 해요. 테스트에 돌입을 했고 약 한 달에 걸쳐서 폴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물방울 힌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물방울 형태로 힌지 안으로 그 말려 들어가는 방식을 하네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네요. 보니까 안으로 그 말려 들어가는 방식인데 주름이 현저히 줄어들 뿐더러 이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그 부분이 그 맞닿아 가지고 폴더블 폰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물방울 힌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 방수하고 방진에 그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그간 줄곧 폴더블폰의 U자형 그 하이드어웨이 힌지를 이제 고집해왔는데 오포하고 아너하고 샤오미 등 그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앞서서 그 폴더블 폰에 그 물방울 힌지를 탑재했지만은 이 같은 문제점은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갤럭시 Z5가 플립 5하고 인전 그 적용될 물방울 힌지 그 힌지는 하여튼 방수 방지를 갖췄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폴더블 폰하고 기술력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물방울 힌지가 이제 갤럭시 Z 폴드
Z5 폴드 5하고 플립 4 5의 뭐 최대 무기가 될 거예요. 하여튼 그쪽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차기 폴더블 폰에 이제 물방울 힌지를 이제 적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던 거야.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 단점을 어떻게 얼만큼 개선했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힌지의 장점을 살리고요. 이 단점을 개선한다면은 역대급 폴더블 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5 플립 5가 이르면 올 7월에 이제 베일을 이제 벗을 것 같아요. 삼성은 매년 8월에 새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는데, 올해는 한 달가량 이제 출시를 이제 앞당길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중국 업체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폴더블 폰 후발주자들 공세가 이제 거세집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신작 출시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선두주자 입지를 공고히 한다, 그런 보관이 있어요. NH에서도 그래요. 투자증권에서도 일반적으로 갤럭시의 폴더블 폰 라인업인 플립하고 폴드 시리즈는 보통 빠르면 6월 말부터 이런 부품 납품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8월에 출시된다고 해요. 이번 시리즈는 전작보다 한 달 먼저 부품 공급이 이뤄지는 것인데, 하여튼 출시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전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이 한 1,420만 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삼성은 1,200만 대 가까운 출하량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는 약 3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대단한 기술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축제가 있더라고. 인터배터리. 인터배터리 2023이 3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엔솔하고 SDI하고 SK온이 총 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하여튼 올해도 업계 관계자들과의 그 시장이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은 LG 엔솔의 그 사내 독립 기업이죠. 쿠루가 개발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네요. 이렇게 LG 엔솔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LFP 그 배터리 신제품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FP 빠르게 성장하는 그 ESS용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 같은데,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 글로벌 ESS용 배터리 판매 규모가 122기가와트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현재 ESS용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이제 독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이 지난해 ESS용 배터리 판매 실적은 53기가와트인데 시장 점유율은 43.4%에 달하고, 점유율 2위인 중국의 업체 BYD가 이제 차지를 했네요. LG엔솔은 7.5% 점유율을 기록해서 4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 LG엔솔은 이번 ESS용 배터리를 LFP 제품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NCM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보다도 저렴하답니다. 저렴하고,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인데, 차세대 배터리하고 소재 공정 혁신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LG 쪽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K온은 그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첫 공개를 해요. SK온은 그간의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했는데, 이번에 공개를 통해서 다양한 폼팩트를 개발해가지고 공급처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SK온의 각형 배터리 특징은 빠른 충전 속도예요. SK온의 급속 충전 배터리는 18분 동안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발한 각형 배터리 충전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는 게 회사 관계자 설명이고,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 실물을 공개를 해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 배터리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먼저 성공하는 것이 먼저 하는 곳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SK온은 그 황화물계 전고체하고 이 고분자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이번 행사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설명에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날에 얘기를 했는데 삼성 SDI 황제주가 될 것 같다고. 하여튼 SDI는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그 파일럿 생산 라인 설립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는 27년에 양사를 목표로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터리 전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대단해요. 현재 네덜란드가 이거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정을 현재 도입하기로 했죠. 이어서 일본도 곧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긴장 속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그 첨단 장비에 이어서 보명 장비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그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기업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신 등에 따르니까 그 네덜란드죠. 그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이 그 8일날 의회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의 사안을 보낸 것으로 제재 대상하고 관련 기업으로 중국과 ASM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제재 장비로 그 DUV 노광 장비를 명시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네요. 이 D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그 EUV 노광 장비의 구형 모델이죠. 최첨단은 아닌데 그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로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2019년 ASML에 그 EUV 중국 판매를 금지를 했는데요. DUV 장비 수출은 허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DUV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EUV 장비에 이어서 통제 범위가 더욱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덜란드에 이어서 일본도 그 대중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 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글로벌 장비 시장을 과점하는 그 도쿄 일렉트론하고 DUV 그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니콘이 대상 기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랑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이제 받은 거예요. 업계에서는 DUV 장비 반입이 이제 막힌다면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이 예상되지만은 아직은 결정되기 아닌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지원을 예고한 반도체 생산 보조금 관련 그 대상 기업들이 이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업들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죠.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탈중국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죠. 일단 국내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도 집중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미국과 일본 등 그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는 이 공급망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보니까. 하여튼 참 힘듭니다. 이 국제관계라는 게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기업들한테 아주 불똥이 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2023 베스트 브랜드 순위에서
최우수 지속 가능 브랜드로 이제 꼽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 순위에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하고 독일의 천연펄프 브랜드 템포 등을 제치해가지고 최고의 지속가능 브랜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 순위에서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그 베스트 브랜드 순위는 올해 8위를 맞는 그 시상식인데 300여 개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시장 정보 업체 GfK 베이트하고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기반을 해서 지속 가능성과 제품 성장 등 이런 5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최고의 제품 브랜드는 코카콜라가 차지했고 최고의 성장 브랜드 자리는 의류 브랜드죠. 디젤이 차지했고 이 피지털 부분의 최고 브랜드는 아마존이 뽑혔네요. 이 피지털은 오프라인 공간에 디지털이 가진 편리함을 더해서 소비 경험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인데 물질적인 그 피지컬이라는 단어와 전자의 그 디지털의 합성어네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브랜드는 누텔라가 승리했어. 누텔라. 이 누텔라는 이탈리아 대형 식품기업 페레로가 그 헤이즐넛을 주 원료로 만든 잼 이름이래요. 누텔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잼 이름이야. 특이하네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명나라 전성기 때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이 보물선단을 건조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파견을 해 그래가지고 대규모 상거래를 했다는데 이 선단을 이끈 사람이 중국의 탐험가 정화죠. 정화. 이 정화의 대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락제가 그래요. 짐은 중원을 정화 너는 바다를 다스린다고 이제 말할 정도였어요. 명나라는 그 상거래를 통해서 부유해졌고 조공을 하는 조선에도 받은 것 이상 내줬다는 거죠. 하지만 영락제와 정화가 사망한 후에 중국은 항해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 가죠. 국력이 약해졌지만은 1800년 중국은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하지만 100년 후에 그 비율은 10분의 1로 낮아지고 존재감 없는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죠. 19세기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인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고 그 미드의 워리어에는 그 당시 그 중국인들의 삶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19세기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였죠. 경제사가들은 1862년을 중요한 기점으로 보던데 그의 주식회사를 태동시킨 그 회사법이 제정됐기 때문이고 이를 근거로 설립된 유럽의 기업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세계화 시대를 열어요. 물론 식민지 약탈이라는 제국주의적 방식이 동원됐죠. 이후에 기업은 사람, 도시, 시대의 형태를 이끌어가는데 이 강한 기업이 있는 도시는 번성하고 그 나라는 이제 강국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보잘것없는 나라는 반대했겠죠. 최근 20년간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그 힘을 보인 것도 기업의 수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 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은 꼴랑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41개나 있어. 그 CB인사이트가 인정한 유니콘 기업도 한국은 15개인데 중국은 174개나 된답니다. 미국은 628개로 단연 1등이죠. 현대 국가의 국력은 전함과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그 세계적인 기업의 숫자에 달렸다. 그런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네요. 이렇듯 기업이 도시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죠. 디트로이트는 오랜 기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수도로 불렸는데 1월 초 열리는 모터쇼는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기업의 위상이 추락하자 이제 도시도 몰락하기를 가는 거예요. 2013년 디트로이트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1위에 올라요. 영화 트랜스포머 3 촬영지로 결정된 것도 도시가 황폐해져 전쟁터의 분위기를 내기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1년 그 살인 범죄율은 10만 명당 4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5배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뭔가 도시가 이제 복원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네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평택을 통해서 또 기업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살펴봤다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잘한 기자가 이제 평택에 갔다 왔는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 도시가 팽창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 기자에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뭐냐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떼져 다니는 모습은 울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본 적이 없다. 기업이 도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하는데, 21세기는 상상하지 못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100년간 힘을 죽이고 준비하라는 덩샤오핑의 그 유지를 저버린 중국의 그 시진핑은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고 나서서 이제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세계와의 주역인 미국은 온갖 장벽을 치고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이제 공정을 공개하라는 약탈적인 그런 형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고지전이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한국의 운명도 얄궂지 않냐,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이럴 때 반도체 불안까지 겹치니까 완전 짜증이죠. 어? 그럼에도 삼성은 그 평택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완성하겠다면서 현재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전자 삼성전자는 다음 모습이죠. 평택은 한국에 건설되는 마지막 대형 제조업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훗날 경제사가들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렸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김 기자님인가? 이분이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린 겁니다. 어떤 멋진 글이네요. 삼성전자가 진짜 말 그대로 먼 훗날에는 우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